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2025년 1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파이널 특강, 지금부터 제가 전기 이론, 그리고 기기, 설비까지 한 과목당 40문제씩 총 120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산에듀의 번개 배송으로 교재 만나보실 수 있고, 제가 차근차근 최근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학습을 이어나가 보시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전기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책 보시죠.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 위에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지만 이 왼쪽에 있는 대전체는 플러스로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대전체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와 가까이 있는 쪽에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자석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자석에서는 우리가 정자계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전기에서는 우리가 정전계라고 하는 걸로 이런 것들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플러스와 함께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고 서로 같은 극성을 가진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힘,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정전유도라고 합니다. 제가 글씨 적어볼게요. 정전유도, 이런 거를 우리가 정전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직접 달라붙지는 않아도 이렇게 공기 중에서 힘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몇 번? 맞습니다.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10V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로 우리가 전자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1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10V의 전위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일렉트론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됩니다. 1일렉트론은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거든요.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인데 이것이 10V의 전위차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0V를 곱해줍니다. 그럼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마이너스 19에다가 10을 곱하니 18제곱이 되겠죠.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하는 것 줄 우리가 크기로 본다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전기가 잘 통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이 되게 전기가 잘 통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금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이제 은입니다. 물론 금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화학적으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기적으로는요, 은이 더 금보다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은이 제일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4번,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전기적인 상태가 아무런 색깔을 띠지 않는 중성적인 상태인데 이 중성적인 상태에서 전기적 현상을 띠는 걸로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이제 대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성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거죠. 이때 과정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 거고, 대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찰, 막 비벼가지고 생기는 마찰에 의한 대전. 그 다음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같은 거에서 막 비닐 같은 거 쫙 벗기면은 갑자기 정전기 생기잖아요. 방리에 의한 대전, 그런 것들도 있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파이프 같은데 액체류 같은 것이 흐를 때도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슨 대전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유동에 의한 대전이라고 합니다. 유동에 의한 대전. 그러면 이제 답은 여기 3번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5번, 다음 그림에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30, 20, 10 합쳐져 있게 되죠.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여기에 3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형식으로 만약에 회로의 표현으로
그려본다면 여기에 30옴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 10짜리가 직렬로 되어 있으니 이 두 개 합치게 되면 역시 30짜리가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 합성저항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합성저항은 병렬 두 개일 때 합분해 곱하면 되니까 30 플러스 30 합분해 곱 그러면은 30 곱하기 30 하면은요. 이거 60분의 900이 되는 거니까 얼마? 15옴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얼마? 합성저항은 15옴이다. 나올 수 있고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기전력 1.5V, 내부 저항 0.1옴인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자, 이것을 단락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번에서는 일단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기전력 1.5V짜리 내부 저항 0.1짜리 전지 4개 직렬로 연결했다고요. 그러면 일단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1.5짜리가 4개가 되었으니 여기 6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0.1짜리가 4개이니 자, 여기에 합성 저항은 0.4옴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직렬로 해서 딱 단락했다고 해요. 이때 흐르는 전류 I 값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옴의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가 되는 거고요. I는 R분의 V가 되니 여기 R 값이 얼마요? 0.4가 되고요. 그 다음 V 값이 6 되네요. 그렇죠? 그럼 6 나누기 0.4 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이거 한 1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15A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15, 3번입니다. 7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롬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무엇입니까?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떤 도체에 5초간 그러면 5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 t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쿨롬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전기량 q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는 거니까 I는 시간 t분의 전기량 q라고 하는 공식이 딱 생각나네요. 시간에 대한 거는 얼마입니까? 5초라고 했고요. 그렇죠? 쿨롬은 몇 쿨롬이에요? 4쿨롬이죠. 그러면 5분의 4 하면 얼마예요? 0.8A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밀리의 단위를 쓰게 되면은요. 8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 암페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잘 중요해요. 8 곱하기 10의 세제곱 밀리 암페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밀리라고 하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요거랑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 10의 세제곱이니까 여기 0.8 암페아랑 또 똑같게 되는 이렇게 되죠. 0점이죠. 0점. 그러면 10의 세제곱과 밀리랑 없어지니까 0.8 암페아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15매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이때 합성 저항은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저항을 만약에 가장 작게 합성 저항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저항을 어떻게 접속하면 될까요? 모두 다 병렬로 접속하면 되죠. 자, 그리고 저항을 가장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다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가장 작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15옴짜리 5개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15옴짜리 5개 이거 가장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모두 다 병렬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모두 다 병렬로 놓으면 합성 저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전체 저항은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15옴짜리를 뭐 5개로 나누게 되면 자, 이것은 얼마? 2옴이 되는 거죠. 합성 저항 2옴이 되죠.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9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큼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림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말과 같이 설명하면은 일단 4옴짜리와 6옴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죠. 이거 합성 저항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4옴짜리와 6옴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분해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 플러스 6분의 4 곱하기 6 하면은요. 10분의 24니까 2.4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몇 옴짜리가 옆에 있습니까? 2.6옴짜리가 함께 있죠. 2.6옴짜리가 함께 있으니 이거 합치게 되면은요 5옴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I는 R분의 V로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전체 합성 저항은 여기서 5옴이고 자, 전압 볼까요? 전압이 얼마입니까? 10V죠. 그럼 10V면은 여기서 흐르는 전류 2A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전체 흐르는 전류는 2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2A 좋아요. 2A인데 이제 4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가면 4옴짜리와 6옴짜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4옴짜리와 그다음에 6옴짜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4옴짜리고 여기가 6옴짜리라면은 앞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2A였을 때 몇 대 몇의 비율로 될까요? 여기가 2대 3의 비율이니까 전류는 3대 2의 비율로 되겠죠. 2 곱하기 3대 2의 비율로 가면 얼마 대 얼마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2A를. 그럼 여기가 1.2A, 그 다음에 얘가 0.8A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럼 얼마? 4 오면은 1.2A가 흐르게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0번.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적을 일정하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전선의 저항이 어떤 식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전체 합성 저항 R은 로 A분의 L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최적이 일정한데 길이를 몇 배? 길이를 2배로 늘렸대요. 그럼 여러분 가래떡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가래떡 딱 놓고 이거 길이 2배로 늘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길이는 2배가 되고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는 전체가 몇 배? 자, 4배. 저항은 4배로 증가합니다. 길이가 길어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답은 몇 번? 그래서 3번 4배가 된다. 11번. 어느 가정집에서 220V 60W 전등 10개를 20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력량 구하면요. 전력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는 게 전력량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전력량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어떤 식을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마세요. 전력 곱하기 량은 시간이에요. 전력이 뭐예요? P 곱하기 시간, hour 이렇게 하면 됩니다. P는 어떻게 돼요? 단상이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V, I, 그 다음에 시간 어떻게 됩니까? H 계산하면 되죠. 여기서 V, I 계산하면요. V가 얼마입니까? 220. 그 다음에 I가 얼마예요? I 알 필요도 없네요. 그쵸? 그냥 P, 전력을 여기서 60W라고 알려줬네요. 그쵸? 60W인데 한 개가 아니라 10개니까. 그쵸? 60W 곱하기 10개. 곱하기 시간 얼마예요? 20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2,000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12kW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죠. 12번. 다음 중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와트 세크. 자,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단위를 물어보게 될 때 와트 세크라고 하는 것들. 자,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 단위 줄에 해당합니다. 1줄과 같다. 답 1번이죠. 13번. 단상 100V에서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의 전압을 10% 증가하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인가? 이게 밑에 아래에 있는 힌트처럼 계산을 하게 되려면 여러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서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쉽게 하는 방법 계산하면은 일단 여러분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 전력의 제곱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만약에 2배가 되면 전력 몇 배? 4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전압이요. 2분의 1배가 되면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100V에서 쓰던 거를 10%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압이 몇 배가 되는 거야? 1.1배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 1.21배가 되겠죠. 1.1 곱하기 1.1 즉 1.1의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1.21 정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몇 와트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0와트짜리인데 이게 이제 몇 와트가 되는 겁니까? 121와트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14번. 200V 2kW의 전열선 2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는가? 이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200V 2개 직렬로 접속했을 때요. 직렬로 접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하나, 2개. 직렬로 접속하니까 원래 여기다가 앞에다가 200V 걸었는데 이제 반반씩 걸리니까 여기에는 몇 볼트? 100V가 걸리겠죠.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원래 2000W래요. 2kW래요. 2000W인데 전압이 반으로 줄면요. 어떻게 돼요? 4분의 1로 준다고요. 그럼 2000W에 4분의 1이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W 정도 되는 겁니까? 4분의 1로 줄어든다. 답 그래서 얼마? 2번이 되겠죠. 15번. 두 종류의 금속 접합면에 전류를 흘리면 접속점에서의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두 개를 우리가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시키고 거기다가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열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금속 두 개를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다가 전기를 투입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서 열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냉장고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해요? 반대의 작용은 우리가 제백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펠티어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펠티어 효과 2번. 만약에 열적 변화를 낳는데 전기가 생겼다 그러면요. 이건 제백 효과가 되는 거고요. 16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H는 열량 0.24에 I 제곱에 RT. 자,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죠. 단위는 당연히 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칼로리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24 I 제곱 RT. 자, 어떤 문제에서는 근데 0.24 R I 제곱 T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0.24 I 제곱 RT, R I 제곱 T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1,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자, 밑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으로 납축 전지가 있다. 전해액으로 비중 약 어떤 거 정도? 1.2에서 1.26 정도의 무엇을 사용한다? 전해질로는 묽은 황산을 사용한다. 그게 이제 답이 맞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8번. 초산 은 용액에 1A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석출되는 양, 석출량 W는 이렇게 KQ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Q가 전기량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K,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T로 놓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화학 당량을 이야기하죠. 화학 당량 얼마입니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I, 전류값 구해야 됩니다. 전류 몇 암페어라고 했어요? 1암페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 시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여기서 단위가 초예요. 세크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2시간 초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1시간이 3600초이기 때문에 2시간은 7200초가 되는 거죠. 계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단위가 우리가 한 7.92 결과값 이렇게 나올 거예요. 7.92 단위 그램이거든요. 그램 나올 겁니다. 답은 3번이죠. 19번. 불평등 전장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송전탑 같은데 징 근처만 가도 막 그런 소리 난다고요. 그렇죠? 여기 막 이제 송전선 있으면은 그 주변에 이렇게 국부적으로 방전 현상이 생깁니다. 공기 중으로 전기가 일종의 새는 거죠. 자, 그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20번.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같은 전기력선은 흡인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만약에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하가 전기력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같은 전기력이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 서로 흡인 하나로 되나요? 하나였다면 이게 통짜리로 그냥 하나로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지 않다고요. 서로 낱개로 돼 있다고. 왜? 서로 반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서로 반발한다가 답이지 흡인한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흡인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1번이 잘못된 겁니다. 21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의 점전하로부터 100cm 떨어진 곳의 전개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전개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분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Q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10의 9제곱 곱하기 R.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100cm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미터니까 단위가. 1의 제곱분에 전하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제 결과값 알 수 있겠죠. 결과값 18,000 정도가 될 겁니다. 답은 2번이죠. 22번. 공기 중에서 4 마이크로 쿨롬과 8 마이크로 쿨롬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이 7.2 뉴턴일 때 두 전하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22번 보면은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공기 중일 때 R 제곱분의 Q1 그 다음에 Q2 이렇게 되겠죠. 힘이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7.2 뉴턴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7.2가 되고요. 그리고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 몰라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네. 그럼 Q1, Q2가 각각 얼마인가 보죠. 여기에 4 마이크로 페롯과 마이크로 쿨롬과 8 마이크로 쿨롬이라고 했어요. 그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자, 여기다가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거? R 값에다가 1, 2, 3, 4 보기에 있는 거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보기에 있는 거 하나씩 넣게 되면 답이 딱 나오겠죠. 그쵸? 얼마? 0.2 넣었을 때 아마 7.2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럼 답 쉽게 구할 수 있죠. 얼마? 0.2라는 거를요.
23번. 그림에서 C1, C2, C3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금 C1, C2, C3가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각각의 정전 용량이 1, 2,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 정전 용량 토탈은 어떻게 구합니까?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이 값 0.5가 되겠네요. 그렇죠? 0.5, 즉 2분의 1 값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2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 해서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 3이 있고 2, 4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서 2와 4짜리는 어떻게 됩니까? 합칠 수 있게 되죠. 2, 4 합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이제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3짜리가 있으니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돼요? 3. 그러니까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되는 거죠. 그럼 9분의 18이니까 2가 되겠네요. 답 그래서 2 마이크로 패럿.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5번. C는 5 마이크로 패럿인 평행판 콘덴서에 5V인 전압을 걸어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큼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풀고 잠깐 칠판 지우고 할게요. 자, W는 얼마큼이 됩니까? 2분의 1에 우리가 콘덴서,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 CV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값 얼마입니까? 여기 5 마이크로 패럿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5V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5의 제곱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가 얼마 나올까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서 결과값을 가져와 보시죠. 자, 25번까지 문제 풀었는데요. 칠판이 잠깐 이제 좁기 때문에 지우고 2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콘덴서에 전압 20V를 가할 때 전압 800 마이크로 쿨롬이 축적되었다면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 이제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요식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2분의 1에 얼마? W는 이렇게 하죠. W는 2분의 1에 CV의 제곱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C 값을 여기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전압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괜히 여기서 Q 값 800 마이크로 쿨롬을 알려줬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제 Q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질문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Q, 전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CV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도 놓을 수 있어요. 2분의 1에 CV 제곱은요. 여기가 Q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Q가 CV니까 CV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겠네요. 어떻게 돼요? 자, 2분의 1에 얼마? Q 값이 여기서 800 마이크로 쿨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곱하기 800 마이크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V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0이라고 했어요. 자, 20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0.8, 0.008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0. 그래서 008줄 되겠네요. 답은 0.008줄 1번입니다. 계산기로 여러분들 이런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제가 하는 거를 보는 것과 여러분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풀어보는 것과는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보다는 좀 적지만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영상을 그냥 눈으로만 첫 판에는 한 바퀴는 보셔도 두 번째는 직접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된다. 왜요?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기 들고 가서 문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27번. 다음 중 A와 B에 나타나는 극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런 문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죠. 이렇게 동그란 원형에다가 전선을 감았어요. 어느 방향으로 감았냐면은 요렇게 감았어요. 따다다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자, 요런 방향으로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류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제가 이 오른손을 가져와서 내 손가락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감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감는다면 엄지손가락이 어디? 왼쪽을 향하게 되죠.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 여기가 무슨 극이 됩니까? 여기가 바로 N극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편은 당연히 무슨 극?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이 N극이 되고 자, 오른쪽이 S극이 된다는 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한번 해보죠.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감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오른쪽이 N극, 왼쪽이 이제 S극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28번. 평균 반지름이 10cm이고 가문 횟수 10회의 원형 코일에 20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H는 2πr 분의 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 H는 2πr 분의 NI. 근데 지금 이제 원형이잖아요. 원형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H는 2R 분의 NI 이렇게 되겠죠. 이 식 그대로 이제 하나씩 넣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평균 반지름이 10cm래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2 곱하기 평균 반지름 10cm 0.1m가 되는 거고요. 몇 번 감았대요? 10번 감았대요. 몇 암페어 났대요? 20A 났대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약분 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하면은 1000 되겠네요. 1000A 턴 퍼 미터. 맞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답은 어떻게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무한장 직선도체에서 전류 I가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조금 전에 했었는데 무한장 직선도체일 때 요 식이라고 했죠. 그렇죠? 요 식이라고 했으니까 2πr 분의 I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0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기의 세기가 500A 턴 퍼 미터일 때 자속 밀도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또 판가름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풀 때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돼요. 자, 세기가 500A 턴 퍼 미터일 때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다면 여기에 500A 턴 퍼 미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뒤에서 자속 밀도를 물어봤어요. 이 자속 밀도가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 빨간색 펜을 딱 준비해서 500A 턴 퍼 미터일 때 이게 자기장의 세기지 여기다가 H라고 하는 요 영어 약호를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 B라고 하는 것을 딱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푸는 게 지금 자속 밀도가 얼마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B는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식이 뭐 있을까요? B는 μH예요. μH. 이 공식밖에 없습니다. 뮤는요 뭐예요? 진공의 투자율을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H는요 5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거 직접 계산해 보십니다. 그러면 6.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나올 거예요. 답 몇 번? 2번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31번.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의 직선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전개해 볼게요. 나 이거 도대체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속 밀도가 3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해요. 자속 밀도 처음에 나왔고요. 두 번째, 길이 10cm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길이 10cm 나오고요. 그 다음 알려주는 거는 직각으로 놓고 해요. 직각으로 놓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려주는 거는요, 4A라고 나옵니다. 4A.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밑에다가 이제 빨간색 펜을 놓고, 이게 자속 밀도 B다. 이게 길이잖아요. L이다. 직각, 세터, 각도다. 4A, I다.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냐면 힘이 얼마냐, F가 얼마냐 요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식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떤 거예요?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P, 자속 밀도가 얼마입니까? 3 곱하기 I, 전류값이 얼마예요? 4 그 다음에 L, 길이는 10cm니까 0.1m 직각이니까 사인 90이 되죠. 사인 90은 1이거든요. 그쵸? 4, 3, 12. 그럼 1.2 뉴턴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30번. 최대값이 110V인 사인파 교류전압이 있다. 평균값은 약 얼마큼이 되는가? 이거 삼각형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대. 그 다음에 최대에서 우리가 실효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으로 가는 방법이 있죠. 각각 계산해야 되는 것이 최대값에서 실효값 갈 때는 곱하기 0.707. 최대값에서 평균값 갈 때는 곱하기 0.637. 그 다음에 평균에서 실효 갈 때는 곱하기 1.11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관은 없어요. 지금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요. 최대값이 110V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최대값이 110V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평균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평균값 하려면은 110 곱하기 0.637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110 곱하기 0.637 하면 얼마가 될까요? 70V가 아마 나올 겁니다. 답은 얼마? 70 계산할 수 있죠. 33번.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낸 거야. 그러니까 직류의 그 값이나 교류의 그 값이나 매 한 가지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실효값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34번. 그림과 같은 병렬 회로에서 A, B 간의 역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어보고 싶다. 지금 그림이 R과 그 다음에 C가 병렬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RC 병렬 회로에서 코사인 세타 역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RC 직렬 회로에서는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 성분인데 이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분의 임피던스 성분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저항이고요. 자, 이 값을 좀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면은 루트 저항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저항 곱하기 XC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 약분되고 결국에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분의 여기의 값이 XC.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유도하려면 조금 이제 길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병렬일 때는 R 플러스 XC분의 XC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35번. 저항 5옴, 유도 리액턴스 30옴, 용량 리액턴스 18옴인 RLC 직렬 회로에 130V의 교류를 가할 때 흐르는 전류가 얼마큼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흐르는 전류 구하려면 교류에서는 I는 R분의 V가 아니라 임피던스분의 V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RLC에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XC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저항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5고요. XL, XC 계산하게 되면 여기 1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12 30, 18이니까 12죠. 그렇죠? 1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이가 얼마입니까? 임피던스가 13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13옴이고요. 전압이 130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A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딱 전류는 10A. 그리고 유도성이랑 용량성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여기서 유도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유도성이 30이니까. 그럼 당연히 이 회로는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A의 유도성 회로다. 답 몇 번? 4번이 되죠. 36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A의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I는 임피던스분의 V라고 했어요. I는 임피던스분의 V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임피던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분의 V가 되겠죠. 근데 전류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 플러스 J6이래요. 8 플러스 J6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50이래요. 자, 이거 계산기로 그냥 직접 합니다. 그럼 복소수 계산까지 결과가 나옵니다. 4 마이너스 J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직접. 밑에 여러분 이렇게 해설처럼 하는 거는 공학용 계산기가 없을 때 하는 방법.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로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쓰는 방법. 계산기 있다면 그냥 바로 직접 이렇게 넣게 되면 복소수로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제 모드는 근데 복소수 모드로 해야 되겠죠. 37번.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3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의 전력계가 500W, 300W를 지시하였다면 전체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이 전력계법은 얼마나 좋아요? 두 개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더하기 하나, 500 더하기 300 하면 그냥 800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8번. 평형 3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380, 선전류가 10A일 때 상전압과 상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여기가 Y결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Y결선에서는 일단 전압과 전류가 있는데 상전압 그리고 선간전압 같으려면 어떤 조건? 상전압에다 루트 3 곱해야 되겠죠. 루트 3에다가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전류는 어때요? 상전류나 선전류나 그 값은 또 같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얼마라고 했냐면은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380이래요. 자, 여기가 380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선전류가 10A래요. 그럼 이제 상전압과 상전류. 이게 상전압과 상전류는 얼마냐? 선전류나 상전류나 내내 똑같기 때문에 상전류는 10A. 근데 이제 상전압은요. 루트 3배 작잖아요. 380 나누기 루트 3 하면 22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상전압은 220. 상전류는 10A. 얼마? 3번이 딱 답이 되겠네요. 39번. R은 5옴, L은 2헬리인 직렬 회로의 C 정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봅니다. 이제 C 정수. 다른 말로 C 상수.
기호로는 우리가 이렇게 타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RL 직렬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C 직렬 회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RL 직렬 회로에서는요 몇 초가 걸리냐면 R분의 L초가 걸려요. 와, 계산하기 쉽죠. RC 직렬은 더 쉬워요. 그냥 R 곱하기 C의 시간만큼만 걸립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RL 회로잖아요. 그쵸? R이 얼마래요? 5라고 하고요. 그쵸? L 값이 얼마라고 합니까? 2의 2라고 해요. 그럼 5분의 2 얼마입니까? 이거 0.4죠. 답은 딱 나왔죠.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40번. 비사인파 교류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비사인파 뭐 비정연파 아니면 뭐 외형파, 찌그러진 파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사인파가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다면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비사인파를 분해하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이걸 우리가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에서 프리에 급수라고 하는데요. 이거 나오면 뭐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 고기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프리의 분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사인파 분석하면요 고기직이 되는 거예요. 아닌 것 뭐 있죠? 4번 삼각파 이건 해당 없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40문제 정도 되는데요. 계산 조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문제를 내가 다 암기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좀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잘 풀어놔야 나중에 산업기사 할 때 완전하게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학문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기반 위에 쌓을 때 조금 더 재밌죠. 물론 자격증 시험도 더 원활하게 합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전기 기기 문제 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이론에 이어 전기 기기 40문제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잘 가보시죠. 1번, 직류 발전기 계좌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류기에서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죠. 이걸 우리가 직류기의 3대 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계좌, 두 번째, 전기자, 세 번째, 정류자. 말로 하겠습니다. 자, 계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계좌. 자계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N극, S극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전기자는요. 그 자속을 끊어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거. 그리고 모터일 때는 돌아가는 이제 힘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류자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딱 문제에서 직류 발전기 계좌의 주된 역할 뭐냐 물어보고 있어요. 이 계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N극, S극 자석을 만든다, 자계를 만든다, 뭐 자속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가장 비슷한 게 뭘까요?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속을 만든다. 2번 전기자 저항 0.1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단자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지금 발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 얼마큼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분권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있는 거예요. 전기자가 있는데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가 얼마? 104A 그리고 110.4V라고 해요. 여기서 만드는 게 110.4V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104A라고 해요. 이때 전기자 저항이 얼마냐면 0.1ohm이래요. 0.1ohm. 그러면 단자 전압, 자, 요 사이에 전압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겠어요? 처음에 만든 거에서 중간에 손실을 빼면 나머지가 단자 전압이 되겠죠. 처음에 만든 거는 이제 이게 괜히 제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사 공부할 때는 이 식까지 알아두셔야 되니까. V, 여기 단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음에 만든 거 E, 유기 기전력 빼기 IARA, 전기자 전류에다가 전기자 저항을 이렇게 곱한 거. RA.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만든 게 110.4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104 곱하기 RA가 얼마입니까? 0.1이죠. 이거 그러면 110.4에서 10.4 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그냥 딱 100V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00V.
단자전압 얼마? 100V. 3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효율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발전기와 전동기. 첫 번째, 여기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가 있고. 발전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전동기는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입력 분의 입력 빼기 손실. 자, 이렇게. 그럼 이게 똑같이 다 입력 분의 출력인데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좋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발전기 물어보니까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 계산할 수 있고 그거 영문 기호로 나타낸 거 찾아보면은 4번이 답이겠죠. 4번, 6극 직렬권 파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밑줄. 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 300, 매극 자속수 0.02웨버, 회전수 900일 때 유도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전동기의 유도기 전력식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별표 2개 칩니다. 유도기 전력 2는 이렇게 계산하죠.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 A분의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P, 극수가 얼마입니까? 여기 6극이라고 했고요. 그쵸? 자, 총 도체수 얼마냐? 300개. 그 다음에 자속수는요, 0.0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병렬회로서 2가 되는 거고요. 속도 돌아가는 거 900rpm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900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다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얼마 나올까요? 270V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답은 3번이죠. 5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화 특성을 이용하여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아크 용접 등에 사용하는 것. 자, 수화 특성 나왔어요. 수화 특성, 수직으로 낙하하는 특성이죠. 이 수화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전류라고 하는 재미난 특성이 나오기도. 정전류, 전류가 일정하게 되니까 무엇에 더 적합하게 됩니까? 용접 같은 데에 적합하게 되죠. 이제 용접할 때 전류값이 컸다 작았다 막 이렇게 바뀌면 안 되니까요. 자, 이런 특성들이 어디에 사용하는 발전기에서 특히 유용하다?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유용하게 이런 기능이 나타난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6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본선이 중권인 경우에 균합 환을 설치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름이 균, 그 다음에 뭐예요? 압, 그 다음 뭐예요? 환이잖아요. 그쵸? 이 환이라고 하는 거는 고리, 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균압이라고 하는 건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전기에서는요, 압력, 전압이 다르게 되면은 불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압환, 압력이 일정하게 하는 고리를 왜 만드느냐? 이런 걸 우리가,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밑줄, 광범위하게 조절. 속도를 광범위하게, 속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했다가, 아주 빨리 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건어 방식 또는 워드 레오너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타여자 전동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제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도 전동기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타여자 전동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토크의 단위는 무엇인가? 뉴턴미터 혹은 킬로그램 미터. 이게 바로 토크의 단위죠. 토크라는 말이 뭐죠? 토크라는 말이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돌아갈 때 생기는 힘이 얼마나 크냐 작냐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토크라고 하죠. 답은 3번이 되죠. 9번,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법. 극성을 딱 바꿔주는 거. 역전제동 혹은 역상제동 이런 거죠. 답은 4번이죠. 10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이런 거 공부할 때는 항상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 이제 분권 전동기의 토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권과 항상 대칭되는 게, 대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권이 있죠. 분권과 직권에서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토크는. 자, 분권은 속도에 반비례하는 거고요. 직권은요, 토크가 이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요게 이제 제곱이 요게 다르게 되죠. 분권, 직권, 요게 좀 다릅니다. 분권은 그냥 속도에 반비례입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 직류 전동기의 전부하 속도가 1200rpm이고 속도 변동률이 2%일 때 무부하 회전 속도가 몇 rpm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도 변동률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네요.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렇게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속도
혹은 뭐 전압 변동률 그러면은 전격 전압 분해, 무브와 전압 빼기 전격 전압 이렇게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부하 속도가 1200이고 속도 변동률이 2%래요. 변동률 얼마? 0.02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전격일 때 전격일 때는 12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00분의 무브하는 몰라요. 무브하 빼기 1200 했더니 이게 0.0이 나왔대요. 얼마여야 될까? 일단 120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양수가 나오니까. 게다가 무브하는 그럼 계산하기 쉽게 하려면은 여기 1, 2, 3, 4 보이는 것 중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일단 3번이나 4번 아니라고요. 그렇죠? 왜? 1200보다 작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나오겠죠. 그러니까 저기 3번이나 4번 이 둘은 나가 있어. 잠깐 미안한데 잠깐만 나가 계세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1224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1236 넣어보면은 1번 1224일 때 답이 나올 겁니다. 12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각각 그 점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어보겠죠.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DH 커브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종축과 횡축이 각각 만나는 점 여기 종축, 세로축이 여기죠. 그렇죠? 가로축, 횡축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종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잔류, 자기 여기 중축. 그 다음에 횡축, 따단 바로 이 지점. 이건 뭐죠? 이거는 바로 보자력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보자력, 가로축과 만나는 점 보자력, 세로축과 만나는 점은 잔류자기. 답 4번이 되겠죠. 이거 다 아는데 딱 바뀌어가지고 3번 같이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억울한 일 없어야 되죠. 13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원래 여러분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도 커지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일 때. 근데 지금 문제는 일정 전압이라고 했어요. 앞에 일정 전압에다가 별표 2개. 전압 일정하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원래 우리가 주파수가 커지면 손실도 커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자. 그럼 오히려 더 작아진다. 답 2번 감소한다로 해주시면 됩니다. 14번 60Hz 변압기에 50Hz의 동일 전압을 가했을 때의 자속 밀도는 60Hz에 비교했을 때보다 어떻게 되는가? 더 커진다. 5분의 6으로 증가하게 된다. 동일 전압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5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유기기 전력은 이렇게 4.44 F 파이 N KW는 여기서 안 써도 되겠다. 네. F 파이 N 이렇게 KW는 그냥 기계상수인데 이렇게 빼고 자, 이 문제에서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어떤 것이 오르냐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속은 여기가 파이거든요. 그럼 파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4.44 FN 분의 2 2가 유기기 전력, 여기가 파이가 주파수, F가 주파수, N이 권수 이렇게 되는데 자속에 대한 거는요. 전압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4번만 맞는 얘기네요. 16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변압기 안에다가 기름 넣는데 그 변압기 유 혹은 이제 절연유 두 가지로도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그 기름의 성질이 아닌 거 1번 점도가 클 것. 점도는 점성도의 줄임말이잖아요. 점성도는 끈적이는 정도고 끈적임이 커야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끈적임은 작아야 됩니다. 물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딱 움직여야 되죠. 막 물엿처럼 막 끈적끈적인다. 안 좋은 거예요. 1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하지만 2, 3, 4는 맞죠. 2번 냉각 효과는 커야 되겠죠. 3번 화학작용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죠. 4번에 인화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아서 쉽게 불이 붙거나 쉽게 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보호구간 내로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벡터차와 출입하는 전류와의 관계비로 동작하는 계정기는 무엇인가? 입력하는 것, 어떤 장비가 있으면 이 장비에 들어오는 것과 나간 것의 비율이 같을 때 이것을 이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비율이 다를 때 이상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동작하는 계정기. 비율이 차이가 나면 동작하는 계정기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답 4번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변압기에서 사용되죠. 18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삼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상 결선 방식. 자, 밑줄 한번 칠까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밑줄. 왜요? Y결선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성점 접지할 수 있다. 이게 Y결선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성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삼고조파를 없앤다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이에요? 델타 결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는 Y, 델타 두 개가 컨비네이션, 혼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장점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Y, 델타, 결선. 답 3번이죠.
19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델타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한 대가 고장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그냥 그래 V 한 대 없이 그냥 우리가 두 개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V결선이지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죠. 변압기 한 대 이용률은 0.866, 86.6%가 되는 거고요. 원래 세 대로 해서 300 출력할 수 있다면 출력은요 57.7%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300이 출력이라면 두 대로 할 때는 한 173.2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삼상 결선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V결선입니다. 자, 그거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1번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디딩 정답. 2번 단상면압기 두 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한다. 디딩 정답. 3번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썰한다. 디딩 정답. 4번에 V결선 시의 출력은 델타결선 시의 출력과 크게 같다. 아니요. 출력은 57.7%라고요. 어떻게 두 대 사용하는데 세 대랑 똑같아요. 그러면 두 대만 사용하지. 뭐하러 평소에 세 대를 사용하겠어요. 얼마? 57.7%가 되기 때문에 출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답 4번이 해당이죠. 20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전전압 기동 시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삼상 유도전동기 한 5에서 15kW 정도 되는 것은 Y델타 기동 운전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왜 초반에는 Y 방법을 쓰는 겁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동 전류가 3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물론 기동 전류가 감소해서 기동 토크도 감소하지만 기동 전류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동기가 급격히 출발할 때 발생하는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기동 전류의 3분의 1로 된다. 답은 1번이 맞죠. 21번 200V, 50Hz, 사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일 때 회전수가 1320이면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시다. 이거 몇 개 알아야 돼요. 이거 식 3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여러분 1 빼기 슬립이 2차 효율이에요. 그럼 슬립 알아야 돼요.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가 슬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동기속도는 뭡니까? 동기속도는 P분의 120F가 동기속도예요. 식 3개 알아야지 하나 풀 수 있는 거예요. P 일단 극수가 사극의 50Hz래요. 그럼 4 곱하기 120 곱하기 50Hz 얼마입니까? 6, 4 하게 되면 1200rpm 1500rpm 나오죠. 그렇죠? 1500rpm이죠. 그럼 여기서 1500분의 1500의 회전자 속도가 얼마래요? 1320.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가 0.12래요. 그러면 1-0.12 하면은요, 0.88 나오게 됐네요. 그럼 퍼센트로 하면은 88% 되겠네요. 2차 효율은 88%가 되는 거죠. 백분율로 하면은 답은 2번이 되죠. 22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가? 슬립 요식이 있는데 슬립이 0이에요. 그럼 ns 빼기 n이 0이 됐다는 얘기죠. ns와 n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회전자 속도가 이론적인 속도, 동기 속도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 0이 되는 거죠. 유도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이상적인 속도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이 해당하는 겁니다. 23번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따라해볼까요? 반콘 분쇄. 반콘 분쇄.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에서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고. 같이 따라해 보죠. 반콘 분쇄.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분산 기동,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반발이 제일 기동 토크가 큽니다. 반발 기동형. 답 4번이 됩니다. 24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례추이할 수 있는 거 역률 비례추이할 수 있습니다. 역률, 뭐 1차 전류, 2차 전류 이런 거 다 토, 일, 역, 뭐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비례추이할 수 있어요. 25번 사극 24홈 표준 농형 삼상 유도전동기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자, 문제 잘 읽어보면 그냥 거저 답이에요. 보세요. 매극 매상당의 홈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홈수를 뭘로 나누라는 거예요? 매극, 매상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홈수가 24개래요. 극이 몇 개입니까? 여기가 4극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상은 3상이래요. 그쵸? 24 나누기 12 하면 얼마일까요? 2가 나오겠네요. 그쵸? 매극, 매상당은 2개씩 홈을 갖게 됩니다. 답 2번이죠. 26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4번의 슬립 측정은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권선법은 어떻게 되는가? 유도전동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권선법, 분포권, 단절권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되죠. 28번. 다음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고전압의 유도를 방지한다. 계좌권선 단락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전압이 유도되었을 때 그 고전압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 코일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9번. 60Hz 동기전동기가 이극일 때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죠. P, 극수가 이극이고요. 60H래요. 120 곱하기 60. 그럼 이거 얼마? 이렇게 약분되면은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 RPM이 되겠네요. 29번까지가 이 문제. 그래도 전기 이론보다는 조금 더 계산할 만하죠. 그렇죠? 칠판에 꽉 찼으니까 잠깐 지웠다가 우리 몇 번부터죠? 30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극수 10, 동기 속도 600rpm인 동기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건 이제 동기 속도식 하나 알면은 또 역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동기 속도, 자 NS는 어떻게 됩니까? P분의 120F, 자 이렇게 이식 가지고 이제 푸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주파수 물어봤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이식 그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식 그대로라면은 극수가 10이고요. 동기 속도가 600이라고 했어요. 동기 속도가 600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극수가 10이래요. 10분의 120 곱하기 자, F. F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이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12. 1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600이 될까요? 50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파수는 얼마? 주파수는 아마 50Hz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죠. 31번. 동기발전기에서 병렬운전에서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발전기는 교류발전기잖아요. 그래서 병렬운전 하려면 몇 가지가 같아야 돼요. 뭐 같아야 됩니까? 첫 번째, 전압이 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요. 뭐 위상도 같아야 되고요. 파형도 같아야 되고요. 상의 순서, 상순이라고 하거든요. 상순도 같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돼요. 용량 이런 건 달라도 돼요. 그렇죠? 용량, 절규 이런 건 달라도 돼요. 그러니까 답 3번이죠. 용량. 근데 이게 이 문제가 저기 변압기 문제로도 가게 되면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변압기도 역시 용량, 전류 이런 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32번. 전격이 10,000V, 500A, 역률 90%의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단락비는 1.3으로 하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락비는 그 뜻이 정상일 때 분의 단락됐을 때의 비율이 단락비거든요. 그러면은 단락됐을 때의 전류를 IS라고 하고 정상일 때를 IN이라고 하고 단락비를 K라고 하면은 단락됐을 때 IS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K 곱하기 정상일 때 IN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K가 얼마? 지금 단락비가 1.3이라고 해요. 1.3이라고 하고 여기 정상일 때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500A라고 딱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뭔 얘기예요? 정상일 때는 500이 흘러요. 근데 단락됐을 때는 1.3배가 더 흘러요. 그럼 단락됐을 때 얼마가 흐를까요? 이렇게 마치 곱하기 문제인데 막 엄청나게 큰 수로 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00에다가 1.3 곱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 650A가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죠. 33번.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전기자 반작용 하려면 이 표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딱 십자가를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에 V 하고 여기에 세로 I 하고 자, 왼쪽에는 발전기, 오른쪽에는 전동기 하고 판 위에다가는 감자 올리고 판 밑에는 그럼 반대니까 증자 하고 자, 지금 문제는 뭐냐? 동기 발전기에서 이렇게 하죠. 발전기니까 요 두 개. 2, 4분면과 3, 4분면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이상이 앞설 때, 그러니까 전류가 더 앞설 때, 요렇게 가는 거니까 전류가 앞설 때는 어디입니까? 전류가 앞설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전류는 270인데 전압은 180이니까. 그럼 무슨 작용? 증자작용이 일어나겠죠. 증자작용 4번. 34번. 다음 중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으로는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단락주류가 큰 것이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도 작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도 작다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 34번 문제는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에서 옳은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1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임피던스 작은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전기적으로. 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35번. 동기 조산기를 부종료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종료자 운전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된다. 동기 조산기에 우리가 V 특성 곡선,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이제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고, 자, 여기가 이제 과여자, 여기가 이제 부종료자. 부종료자로 했을 때는 뭘로 작용하죠? 리액터로. 그 다음에 과여자로 했을 때는 커패시터, 콘덴서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하죠. 답은 3번. 36번. 이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인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정류 회로에 대한 거, 입력과 출력에 대한 거를 딱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류 회로 한번 가보죠. 정류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다가 땡땡땡 곱하면은 이게 이제 출력이 되죠. 그 땡땡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단상 반파냐? 아니면 단상 전파냐? 아니면 삼상 반파냐? 아니면 삼상 전파냐? 종류에 따라 다르죠. 단상 반파일 때는 곱하기 0.45, 단상 전파일 때는 곱하기 0.9, 단상 반파일 때 곱하기 1.17, 삼상 전파일 때는 곱하기 1.35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1.17이라고 했어요. 1.17이면 뭐죠, 이게? 삼상 반파라고 하는 거죠. 삼상 반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죠. 37번.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거. SCR, GTO, 트라이액 다 3단자인데요. 1번에 SCS, 이건 4단자입니다. 1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38번. SCR 게이트는 어떤 형태의 반도체인가? SCR에서 게이트, SCR이 4층이거든요. PMPN 구조인데, 여기서 게이트는요, P형입니다. P형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답은 2번이죠. 39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치.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별표 좀 쳐주세요. 이거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기호할 때 이 문제 너무 잘 나와요. 답은 2번, 트라이액입니다. 역병렬로 한 양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죠. 사이리스터 소자죠. 40번. 반파 정류 회로에서 변압기 2차 전압의 실효치를 2라고 하면 직류 평균치는 얼마인가? 반파 정류래요. 지금 근데 단상이잖아요. 단상 반파이기 때문에 이거 0.45이거든요. 그래서 입력된 것에 0.45가 이게 출력이 돼요. 그럼 0.45가 어떻게 해당하느냐? 여러분 보기 쭉 보면은 파이분의 루트 2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요거 계산해 보게 되면 이 0.4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0.45 나오는 거 1번은 그냥 1이고요. 2번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0.5가 되는 거고요. 3번은 파이분의 2 루트 2, 이게 0.9가 될 거고요. 4번에 파이분의 루트 2가 0.45예요. 반파 종류니까 0.45 딱 나오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전기기기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전기기기는 스토리를 쭉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든 암기 문제를 풀든 조금 더 쉽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자, 40문제 풀어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지막 이제 설비 40문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 전기 설비 40개의 문제 지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괜히 그냥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빨리 하고 한 번 더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면서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잘 보시면서 설비는 또 문제가 그래도 앞에 있는 두 개의 과목보다는 좀 쉬운 편이잖아요. 빨리빨리 한번 넘겨보죠. 1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하는가? 이게 이제 2021년 전까지는 녹색이었으나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어떤 색깔? 녹색과 노란색. 그러니까 녹노죠? 녹노로 바뀌었습니다. 답은 3번. 접지도체는 우리가 녹색, 노란색이 혼합되어 있는 거를 써야 됩니다. 2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 소선수라고 하는 게 연선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막 꼬여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중심 소선이 하나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로 그 주변에 소선이 위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1층만 있을 때는 이게 몇 가닥이에요? 가운데 건과 함께 6개가 있으니까 7가닥이 되죠. 그 다음에 2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층일 때는 6의 배수 1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그래서 2층일 때는 그럼 7가닥에다가 12개 합치게 되니까 19가닥이 되겠죠. 3층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6, 3,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층일 때는요. 여기다가 또 18가닥 하게 되면 37가닥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1, 2, 3, 7, 19, 37 이런 규칙성으로 연선의 개수가 정해지는데 여기서 3층이래요. 전체 소선수로 어떻게 되느냐? 3층일 때는 37가닥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아웃도어 와이어이기 때문에 3번 OW. 4번 1인용 비닐 절연전선의 공칭 단면적이 8제곱밀리미터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 자, 이거 일단 FM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FM대로 풀어보게 된다면 전체 소선의 면적은 한 가닥의 면적 곱하기 개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닥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원의 면적이기 때문에 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N이 되는 거죠. 이게 전체 면적이 되는 거죠. 지금 전체 면적이 8 스퀘어 된다고 그래요. 이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전체 소선 개수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N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R, 반지름이 지름이 1.2m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요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것의 제곱에다가 3.14 곱하고 뭐 해야 돼? 그 n이 그럼 얼마냐? 라고 하는 거 계산해보면 나올 수 있겠죠? n은 파이 r 제곱분의 a로 계산하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 게 제가 연선의 구성은 어떤 규칙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 규칙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1층일 때는 7, 19, 37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번, 2번, 3번 이런 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4번 7가닥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도 좋지만 안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안 푸는 게 더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답 4번입니다. 5번. 박스 내에서 가는 전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박스 내에서는 서로 지들끼리 이렇게 꼬는 방법. 쥐꼬리 접속을 사용합니다. 답이 2번이죠. 6번.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15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주가 하나 있고 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주에서 집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사용하는 이 전선의 굵기가 규정되어 있다고요. 얼마? 2.6mm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만약에 거리가 15m 이하다. 이렇게 좀 가까운데 봐주세요. 아유, 바로 여기서 여긴데요, 뭐. 이럴 때는, 그래요. 그럼 좋으면은, 그때 좀 줄여줄게요. 2.0mm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 굵기 2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나전선 상호간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접속 시 접속 부분의 전선의 세기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가? 전선끼리 연결했다. 그러면은 기존의 기계적 강도가 얼만큼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80%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80%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답 몇 번? 4번이 되죠.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선의 쥐꼬리 접속에 사용하는 접속기구 명칭은 딱 보시면은 요거 전선 2개 접속한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넣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와이어 커넥터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와이어 커넥터. 9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속 시 몇 번 이상 꼬아야 하는가? 여기 밑에 해설 보면은 S형 슬리브의 모양이 나와 있죠. 그쵸? 이거 몇 번 꼬아야 됩니까? 2번에서 3번 정도 꼬아야 됩니다. 2번 이상 꼬아야 된다는 얘기죠. 답 1번이죠. 10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 사용하는 공구는 4번에 오스터로 나사를 냅니다. 1번. 밴더는 구부릴 때 사용하고요. 2번. 커플링은 전선관과 전선관을 서로 연결할 때. 4번. 로크너트는 전선관과 박스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11번. 전선관과 박스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거 여기서 지금 보면은 3번에 앵글 커넥터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이게 지금 문제가 좀 그런데 그냥 전선관과 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원래는 앞에 가요 전선관과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답은 3번 앵글 커넥터입니다. 12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용 공구는 무엇인가? 굵은 전선 사용할 때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왜 절단기 같이 생긴 거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굵은 전선을 자르거나 철사 같은 걸 자르거나 아니면 볼트 작은 걸 자를 때 사용하는 거는 클리퍼가 됩니다. 답 4번. 13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드라이버, 플라이어, 압착 벤치 다 아니죠.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와이어 스트리퍼가 됩니다. 답 4번이죠. 와이어 스트리퍼. 14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애자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전주에 있는 애자는 이런 일종의 이런 애자가 있죠. LP 애자라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전선을 들어주는 이런 애자들이 있죠. 그 위로 여기 이렇게 전선을 받쳐가지고 가는 거. 그럼 이 애자에 여러분 어떤 성능이 요구가 되겠어요? 일단 전기가 안 통해야 되겠죠. 절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 난연성, 불 안 나야 되고 내수성, 물에 잘 견뎌야 되고 근데 4번에 내유성, 기름에 잘 견뎌야 됩니까? 얘가 기름 만날 일이 평생 없을 텐데 4번은 해당되지 않죠. 15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에 공사 방법으로 잘못된 배선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어때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딱 봐도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삼총사가 따로 있다고 했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합성수지관, 그래서 그다음에 금속관, 그래서 케이블 해서 해서 합금캐 세 가지가 삼총사. 위험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공사 방법 세 가지라고 했어요. 합금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2번 가요전선관. 이거는 상관없죠. 16번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점 간의 거리를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합성수지관을 새들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선관이 있으면은 전선관을 벽에다 이제 붙이거나 뭐 천장 같은 데 붙일 때 새들로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이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을 최대 얼만큼까지 우리가 봐줄 거냐 이런 얘기 물어보는 겁니다. 합성수지관 일단 얼마요? 1.5m까지 봐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1.5m 이내마다 한 개씩 고정해야 돼요. 자, 이와 유사하게 그러면 배관의 종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배관들 살펴볼 수 있죠. 어떤 거? 애자는 몇 미터? 애자는 2m 이내마다. 그쵸? 금속관 얼마? 금속관 2m 이내마다. 다음에 덕트는 어떻게 돼요? 3m 이내마다. 근데 덕트는 라이팅 덕트다. 라이팅 덕트가 되면은 라이팅 덕트는 2m 이내마다. 케이블이다. 케이블이면 2m 이내마다. 근데 케이블은 케이블인데 캡 타이어 케이블이다. 그러면은 1m 이내마다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합성 수지관이다. 그러면 합성 수지제 전선관에서는 1.5m 이내마다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17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박강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후짝 박홀이라고 해서 박강전선관은 다 홀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 어렵네요. 그렇죠? 여기 다 홀수가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규정에서 35mm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8번.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전선관은 보통 이렇게 안쪽 직경 내경과 바깥쪽 직경, 외경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우리가 후짝, 박홀, 후광전선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가까운 짝수로 나타냅니다. 박강은 외경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박강은 외경, 후강은 내경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박강, 여기는 안찌름. 박강, 바깥찌름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안찌름은 후광전선관이 나타냅니다. 19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 관의 깊이는 합성수지관 외경의 최소 몇 배인가? 자, 이렇게 전선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플링이기 때문에 깊숙하게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자, 전선관을 서로 두 개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 연결하고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연결했어요. 도대체 얼마큼 넣어야 되느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 들어가는 깊이 원래 얼마? 원래 1.2배. 관지름의 1.2배. 근데 접착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이제 0.8배로 줄어드는 거죠. 바깥지름의 1.2배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접착제를 사용했다 그러면 얼마? 0.8배가 돼야 되는 거고요. 20번.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배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구부릴 때. 이렇게 구부리죠. 구부릴 때 이 안지름의
공률반지름이라고, R이라고 하면은, 이 공률반지름 R은 요 관한지름의 몇 배? 최소 6배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만큼 돼야 되지.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되는 거죠. 6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답은 1번. 21번.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라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최고 사용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되는가? 몇 볼트 미만? 400볼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은 3번. 22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해야 되는가? 몇 퍼센트? 20%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금속 덕트 있으면 여기에 전선을 넣을 수 있는 거는 몇 퍼센트까지만 넣을 수 있다고요? 20%. 단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게 만약에 제어 회로용 전선이다. 제어 회로용 전선일 때는요, 50%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23번. 버스 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는 플러그인 버스 덕트. 플러그인, 이 말 자체가 뭔가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플러그인 버스 덕트라고 합니다. 24번.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거는, 아까 저기 삼총사 누구라고 했냐면 합금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합금캐. 이 중에서 제일 멋있는 놈을 찾아라. 누가 원탑입니까? 이야기하면요, 금속관이 원탑입니다. 다음 중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가능한 애는 누굽니까? 어떤 공사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금속관 이렇게 딱 대답해야 됩니다. 원탑을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 금속관이라고 대답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답은 1번이 해당돼요. 25번. 가연성 먼지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라는 저압 옥내배선의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가연성 공사 막 폭발 어려운 곳. 삼총사 누구예요? 합금캐 나와야 된다고. 합금캐 아니네. 4번 애자, 얘는 안 돼요. 26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겠습니다. 큐비클형 배전반. 보통 이렇게 이제 캐비넷형으로 생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캐비넷형으로 생겨 있는 요 배전반. 딱 캐비넷 열면 안에 뭐 ATS가 들어있든지 변압기가 들어있든지 퓨즈가 들어있든지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폐쇄식 배전반 혹은 큐비클형 배전반이라고 합니다. 27번. 수전 전력 500kW 이상인 고압 수전 설비 인입구에 낙뢰나 혼축 사고에 의한 이상 전압으로부터 선로와 기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들. 낙뢰로부터 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피뢰기라고 합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뢰기 사용할 수 있죠. 답 3번. 28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기계기구의 철대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 사이의 전기저항값이 얼마여야 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관로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접지 저항은 3옴 이하인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29번.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거는, 이거 예전에 저도 공부할 때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켈빈 더블 브리지. 지금 문제는 저항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저항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저항, 고저항이 아니니까. 저저항 이야기할 때 이게 저가 2번 나오니까 이게 더블로 외워야 되겠다 해서 켈빈 더블 브리지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런 거 이게 딱 이름만 들으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30번. 주상변압기의 2차측 중성점 접지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성점 접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다 올바름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접지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 혹은 사람에게 더 위해를 가할 수 있다? 이러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 당연히 주상변압기 2차측 중성점 접지하니까 옳은 것은 당연히 다 좋은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이상한 거죠. 옳은 거. 1번. 뇌 아크 등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한다. 좋은 거죠. 옳은 거예요. 2번. 보호개전기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한다. 좋은 거예요. 3번. 지락사고 시 건전상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좋은 거죠. 4번. 그런데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킨다? 절연 레벨을 상승시킨다.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4번은 해당이 없어요. 31번. 고압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을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 IG는 지락전류이며 고압 배전선로에서 고저압 전로의 혼축 시 2초 이내에 1초를 초과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저항값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거거든요. 어떨 때 저항값이 클수록 공사기가 더 쉬운 거니까. 그러면은 일선 지락 전류분해 600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1초 이내 동작하는 자동 차단 장치 있을 때. 근데 일선 지락 전류분해 지금 600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는 300인 경우 있어요. 300인 경우 어떻게 해? 1초에서 2초 이내 자동 차단 장치 있을 때. 그래서 좀 봐줄게. 이거 없게 되면은요, 그냥 일선 지락 전류분해 150이에요. 일선 지락 전류분해 600이면 되게 접지 저항이 커도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죠? 자동 차단 장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1에서 2초 이내니까 이렇게 일선 지락 전류분해 IG분해 300으로 가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요, 1초, 2초, 3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32번 다음 중 과전압 계전기의 약호는 과전압 계전기 오버 전압 볼테이지 계전기 릴레이 OVR 이렇게 된다. 과전류 계전기는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OCR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과전압 계전기의 약호는 3번 OVR이 됩니다. 33번 계전기가 시설된 위치에서 고장이 발생한 부분까지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계전기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거리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거리 계전기죠. 거리 계전기. 34번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자 보세요. 일정 값 이상으로 흘렀을 때 계전기 물어보죠. 일정 값 이상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뭐죠? 일정 값 이상이 과라는 거죠. 그렇죠? 전류니까 과전류 계전기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OCR이라고도 하고요.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35번 저압 전로에 전격 전류가 60A 흐르는 회로를 주택용 배선 차단기를 이용해서 트립하는 경우 차단기는 몇 분 이내에 동작해야 되는가? 60분 이내에 동작해야 합니다. 63A 이하는 다 60분입니다. 36번 선택 지락 계전기 용도를 옳게 설명. 선택 지락. 지락 회선이 어디가 이상 있냐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입니다.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번. 37번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를 생략 가능한 곳은, 여러분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요, 모터가 있으면 모터에다가는 모두 OCR 과전류 계전기 같은 걸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과전류 계전기 사용 안 해도 괜찮아. 너는 면제해 줄게. 면제권을 딱 주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0.2kW 이하인 경우 모터의 용량이, 두 번째 사람이 상시 옆에서 관찰하는 구조인 경우, 세 번째 기계적으로 더 이상 고장이 날 우려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여기는 1번 전동기 운전 중에서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2번 전동기가 되지만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 3번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경우, 4번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여기 과전류 보호장치 생략 가능한 경우거든요. 이게 문제가 2번 생략 가능하지 않은 경우죠. 그렇죠? 않은 경우 2번이죠. 2번. 네.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38번 배선 차단기를 나타내는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여기 1번의 배선 차단기는 B, 브레이커가 되기 때문에 B로 나타냅니다. 39번 다음 그림 기호의 배선 명칭은 무엇인가? 1번의 천장은폐선이죠. 그냥 이렇게 선으로 쭉 되어 있는 거 천장은폐선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0번 다음 심벌의 명칭은 무엇인가? 하나, 둘, 세 개, 3상 나타내는 거고요. 접지 표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건 어떤 표시일까요? 라이트닝 어레스터 얘기하는 겁니다. 피뢰기 말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 30번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여러분 쭉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좀 생소한 문제들도 있죠. 그런데 설비는 한 번 보고 한 2번 정도만 잘 보면은 여러분이 아마 고득점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요 문제가 바로 요 직전에 출제된 중요한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25년도 1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2회, 3회, 4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다산에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저희 다산에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의 정기 자격증 취득의 합격 길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보일 겁니다. 고맙습니다.